북한 외교관들 중에서도 매우 철학적인 높은 업무 능력과 지식을 가지고 외교관입니다. Coming online. Code 10 aboard. Code 10 aboard. Everyone back to the building. Don't tell me he's gone. He has our entire playbook. Names, dates, ghost sites. Every dirty little secret we have. 이게 어찌 됐는지 대단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조선길 부부가 지금 서재가 어디냐에 따라서 북한에 있는 친척들과 표류에 대한 처벌 수단이다. 예, 오늘 뉴스톱 10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대사급 외교관의 첫 망명사례였습니다. 2년 전 로마에서 잠적을 해서 제3국에 있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돌았던 북한의 조성길 주 이탈리아 대사대리가 우리나라에 입국해서 당국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It's an Italian mystery with international implications. A top diplomat for North Korea vanishes from the streets of Rome. Allora, l'ultima volta che ho visto il diplomatico scomparso è stato il 5 settembre scorso in occasione di un ricevimento ufficiale organizzato dall'ambasciata della Corea del Nord accreditata al Quirinale. 예, 이 얘기 짚어볼 얘기가 많습니다. 이동훈 의원. 네. 하나하나 얘기를 뜯어볼 텐데 먼저 뒤늦게 알려졌어요. 작년 7월에 이미 한국에 입국을 해서 우리 정부 당국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선 왜 이 사건이 이렇게 관심이 가느냐 하면은 직급 자체는 뭐 조금 낮을 수 있지만 직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죠. 예. 대리대사니까 어쨌든 이제 대사급 고위 인사가 망명이 확정이 된 거고 또 하나는 근무했던 그 이탈리아라는 곳이 세계 식량 기구가 있고 또 북한으로 가는 사치품이 통하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정보와 여러 가지 자료들을 많이 갖고 있을 수 있다. 김 앵커 얘기한 대로 2018년 11월에 로마에서 잠적이 됐습니다. 그렇죠. 가족과 함께. 그래서 그 이후에 망명을 한 것으로 사실은 우리 국회 정보위원회에서도 어딘가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고 임시적으로 확인을 했죠. 그런데 그 어디인가가 아무도 모르고 제3국일 것이라고 대부분은 추측을 했는데 예. 작년 7월에 한국에 온 것이고 그게 이제 1년 3개월 만에 공개가 됐는데 그렇다면은 왜 조성길 대사가 한국에 왔느냐? 지금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왜 이 시점에 이 망명 사실이 공개가 됐느냐? 또 향후 남북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이 쏠리고 우리 대외 관계에 적지 않은 파장도 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다 하나하나 따져볼 겁니다. 신석호 부장. 네. 정보당국은 어떤 루트로 이 조성길 대사대리가 한국으로 들어왔는지는 함구하고 있는데 일부에서 알려지기로는 이 반독단체인 이 자유조선이 좀 도왔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자유조선이라고 하면 2016년에 김정남이 사망하고 아들인 김한솔이 이제 탈출하는 과정에 세상에 알려진 단체입니다. 이 사건 조 대사 대리를 구출하는 과정에서도 자유조선이 개입했다 이런 보도는 올해 4월에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를 해서 세상에 이제 알려지게 되었죠. 모든 탈북 과정이 다 극적이지만 이 조 대사 대리의 과정도 극적이었는데 잠시 산책을 갔다 오겠다라고 해서 이제 행방불명 됐고 그 사람을 바로 태워서 어딘가로 이송한 그 차가 바로 자유조선 리더 에이드리언 홍의 차였다. 뭐 이런 보도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예, 자유조선 얘기도 나오고 고영한 부원장님. 저하고 좀 화면을 같이 볼 텐데 잠시 뒤에 저희가 다른 주제로 한 번 더 입체적으로 만나보긴 하겠지만 실제로 조성길 전 대사 대리가 당초에는 미국행을 원했다는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사실 북한 외교관들이 현지를 탈출할 때 제일 많이 고려하는 것이
북한에 남아있는 잔여 가족, 아버지, 어머니, 그렇겠죠. 예. 잔여 가족을 생각을 해서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좀 더 중립적인 유럽이 첫 희망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고, 그 다음에 한국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개의 지역에 따라서 가족에 대한 처벌 수위가 아주 가혹할 수 있고 덜 가혹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유럽은 아무래도 좀 안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아마 미국 쪽으로 가려고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예.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또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이 가족들한테 교육 문제, 안전 문제, 그 다음에 특히 생활하는 문제가 걸려 있어요. 부인 같은 건 외국어를 못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 가서 생판 모르는 데 가서 이름 다 바꾸고 뭐 FBI 보호받으면서 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마지막에는 한국행을 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과정들을 차례로 밟습니다. 아, 여기 가다가 그랬는데 북한 체포조가 막 사방을 뒤지고 있다. 이러면 아, 이 지역은 위험하다. 그러면 다른 지역. 그 다른 지역은 또 뭐냐? 이건 또 생활성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그러면 말도 통하고 일도 할 수 있고 가족의 신변도 보호되는 그런 지역을 택하는 것이 외교관들 루트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고 교수님이 그 유럽, 미국, 한국 루트를 소개했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 취재한 걸 조금만 그 소개를 하면은 예. 조성길 대사가 애초에는 그 유럽의 그 스위스로 망명을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당국의 도움을 받아서 스위스 쪽에 의사를 타진했는데 스위스에서 남한과 북한 문제에 그 끼어들고 싶지 않다는 이유 정도로 아마 완곡하게 거절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탈리아로 돌아와서 미국에 타진을 했는데 미국 쪽에서는 몇 가지 좀 그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첫째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반이민 정책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망명 자체도 굉장히 줄이는 그 상황이었고 또 당시가 미북 협상이 이루어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굳이 다른 이슈를 만들고 싶지 않았던 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망명자에 대한 처우를 아까 이제 그 원장님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군인의 직급에 맞춰서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대위급이다, 대령급이다, 뭐 소장급이다. 그게 아마 지금 우리 망명하시는 분이 원하는 만큼의 직급이 지금 안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생활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미국이 어려우니까 내 나머지 선택은 한국으로 올 수밖에 없지 않았나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스위스행, 미국행 다 염두에 뒀다가 결국 최종적으로 작년 7월에 우리나라 땅을 밟게 됐습니다.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조성길 전 대사 대리입니다. 그러면 그가 어떤 인물인지 그와 20년 지기인 태영호 의원의 목소리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북한 외교관들 중에서도 매우 찾아보기 힘든 높은 업무 능력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외교관이고 북한 외무성 내에서도 비이탈리아, 프랑스, 홍콩으로서 인정받았고 어릴 때부터 이제 평양외고학원, 평양외고대학원 북한의 일반 집 자녀들이 갈 수 없는 그런 특별한 엘리트 코스를 받았고 또 부분의 아버님 또 부분의 장인 다 북한에서 오랜 베테랑 외교관으로서 다 전직 대사를 하셨고 그래서 이제 저보다도 대단히 상류층 인물을 분류되어 있습니다. 태영호 의원보다 본인이 얘기하는 건 더 상류층이었다. 고영한 부원장님. 이분이 보니까 평양외국어대 졸업했는데 고 부원장님 대학 후배더라고요. 그 전에 평양외국어혁명학원 불업과 평양외국어대학 불업과 저하고 똑같습니다. 밟아오는 코스가 똑같고요. 그리고 프랑스어를 하고 이탈리아어는 후에 배웠고 그런데 뭐 이제 집안 이야기를 뭐 제가 조금 더 뒷붙여서 말을 하면 아버지도 외무성에서 대사를 했습니다. 중동에서 대사를 했습니다. 약간 혼돈이 있었던 것 같은데 태영호 공사 말에서 이제 뭐 베트남 소리가 나왔는데 저는 그 다른 이란 쪽 그쪽에서 대사를 하셨고 아버지는 동남아시아에서 대사를 하셨고 제가 그 아버지를 잘 압니다. 외교부 과장을 할 때 그 대사 태국 주재 대사를 했던 그 장인네 집에도 제가 그때 국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집에 놀러 가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아버지 양가 부모님들 제가 다 잘 아는데 정말 북한에서 정통 외교관 집안이죠. 그러니까 아버지들도 다 대사면 외교부의 꽃 아닙니까? 그렇죠. 대사를 두 분 다 지냈고
그리고 이 친구는 외고학원, 외고대학 엘리트 코스를 거쳐서 제일 중요하다는 나라에 갔는데 이걸 보면 뭐 정말 어떤 측면에서 이제 조선기가 능력이 있다고 보는가 하면 2015년도에 3등석 기간으로 갔어요. 예. 근데 2017년도에 2등석 기간을 뛰어넘어서 1등석 기간으로 가거든요. 이게 능력이 있으니까 인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승진을 꽤 빨리 한 거네요. 승진을 굉장히 빨리 한 거죠. 3등석 기간 걸치고 북한에 한번 들어갔다 나와야 2등석 기간 하고 2등석 기간 끝나고 들어갔다 나와야 1등석 기간 하는데 3등석 기간 처음에 나와서 1등석 기간까지 갔으니까 굉장히 능력이 있는 친구. 그러니까 승진하려면 한 번은 귀임을 했다가 다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여기 보면 화면을 좀 볼게요. 아내도 평양의학대학 출신 엘리트라는데 그러면 고 부장님께서는 조성길 전 대사대를 직접 보진 못했지만 가족과는 연이 있었던 거고 네. 그럼 상당히 북한 내에서 엘리트층 그리고 주민들에게도 영향력이 있었던 인물로 봐도 되는 겁니까? 저분의 장인은 북한 텔레비전에서 여러 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북한 외무성 의전국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김일성, 김정일 행사를 모두 주관하는 자리에 있어서 여기로 말하면 의전장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고 아마 북한 외교부가 뭐 저 나왔을 때는 1호 외교관이니까 북한 외교부가 뒤집혔지만 저는 또 아버지들이 둘 다 양가 다 대사고 외교부 오랜 또 근무했던 사람들이 다 아는 사람들이고 저 친구 또 나이대의 사람들도 아는 사람이라 그렇죠. 아마 북한 외교부가 발칵 뒤집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엘리트 외교관 집안의 한 명이 이제 망명을 한 거기 때문에요. 조성길 전 대사 대리가 어떤 루트로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됐는지 그리고 왜 망명하게 된 건지에 대해서는 정보당국, 우리 정보당국은 함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거 조 전 대사 대리가 잠적했다는 소식이 알려졌을 때 일각에서는 북한 김정은 일가의 사치품 밀수 루트 등을 조 전 대사 대리가 잘 알고 있을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조성길 씨하고는 2000년부터 2013년까지 같은 국에서 일한 아주 오랜 동료였습니다. 조성길이가 망명할 줄은 이제 꿈에도 예측 못했는데 북한에서 놓고 보면 이제 이태리 주재 북한 대사관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서 북한이 매해 식량의 대부분을 이태리에 있는 북한 대사관이 세계 식량 계획하고 매해 교섭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들어옵니다. 이태리 대사관이 여러 나라를 겸용하고 있는데 바티칸 교황청하고 정상적인 대화 채널이 바로 이태리 주재 북한 대사관입니다. 유럽의 금고직이 아니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김정은 위원장이 호화 사치품 그러니까 뭐 특정해 보면 요트, 와인 뭐 이런 거를 조달하는 궁극적인 창구로 외교관이 활용됐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정보를 알고 있을 것이다라고 짐작이 가능한 겁니까, 신석호 부장? 예, 저건 뭐 합리적인 짐작이 추론이 가능한 거죠. 꼭 이분만이 아니라 북한의 외교관들의 가장 중요한 업무이기도 한 겁니다. 두 가지인데 특히 지금 북한이 핵 개발하면서 겹겹이 지금 국제사회의 제재에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 제재가 막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달러죠, 달러. 달러를 정상적으로 유통할 수 없게 하기 때문에 북한 지도부로서는 외교관들을 통해서 달러를 실물로 평양으로 날르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행랑에 넣어서. 그런 일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은 선물이죠. 이런 호화 사치품을 김정은 일가가 쓰기도 하지만 김정은이 바로 그 평양에 있는 측근들에게 충성심을 불러일으키는 가장 큰 수단이 이런 호화 사치품들이거든요. 그걸 이제 우리가 선물 정치라고 하는데 그 선물 정치에 필요한 사치품들을 조달하는 것이 북한 외교관들의 가장 큰 그런 책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막 평가받고 거기에 따라서 좋은 데로 가고 나쁜 데로 가고 이제 할 건데 특별히 이탈리아는 유럽에서도 좀 이렇게 외진 곳이기 때문에 영국이나 프랑스처럼 선진 국가로 보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뭔가 금융 시스템 같은 것이 허술하고 하기 때문에 비교적 뭐 그렇다는 비교적 그렇습니다. 비교적 그래서 북한이 그런 불법적인 달러와 호화 사치품들을 조달하는 데 용이한 그런 것으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고영한 원장님 전문가시니까 제 가정이 맞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그럼 이 사치품 조달하고 금고지기 역할을 하다가 이 압박에 못 이겨서 망명을 결심했다. 이런 가정이 가능한 겁니까? 외교관들이 탈출할 때 두 가지입니다. 말을 실수했을 때. 그러니까 김정은 김씨 가족에 대해서 뭔가 불경스러운 말을 실수를 했을 때. 두 번째, 준 과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서
탈이 났을 때 이 두 가지가 이제 외교관들이 탈출하는 경우인데요. 이 이탈리아는 예. 그 사실 금고지기 역할을 하는 건 스위스, 오스트리아가 금고지기 역할을 합니다. 거기 39호실과 서기실이 거기 많이 나가 있고 네. 이탈리아는 FAO, 유엔 식량농업기구 대표부가 있는 나라라서 북한이 식량이 항상 긴장하니까 어려우니까 거기서 해서 식량을 들여버려서 만톤 들여버려서 막 훈장 받는 외교관들도 있거든요. 첫째. 그 둘째는 이탈리아가 왜 중요한가 하면 장인이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뭐 자동차도 뭔가 멋있는 자동차를 만들고 그렇죠? 아하. 그리고 뭐 시계를 만들어도 뭔 뭔가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뭐 와인도 이탈리아하고 프랑스 와인이 어느 와인이 더 멋있느냐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와인 같은 것은 김정은 패밀리하고 관련된 일들을 위탁을 받아서 하니 이런 흐름을 이 사람이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그러니까 식량을 조달하고 이탈리아하고 관계를 제외하고도 김정은 패밀리에 뭔가 뭐 겨자가 어떤 것이 들어가는 거고 고춧가루는 어떤 것이 들어가고 물은 어떤 것이 들어가고 와인은 어떤 종류가 들어가는 건지 이탈리아에서 많이 알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 그런 위치였는데 분명히 어떤 탈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과업을 수행하던 과정에 뭔가 탈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이건 어떨까요? 여기에 더해서 조성길 전 대사가 정보력 있는 유럽의 대사급인 만큼 혹시 북한의 핵 관련 주요 정보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은이가 북한 내부적으로 해외에 있는 대사관들이 어떤 과업을 주고 핵보유국 지위를 굳히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 전술적인 방향을 세웠느냐 하는 거는 조성길이가 현장에서 목격했을 겁니다. 조성길 씨가 만약 우리 대한민국으로 온다면 그로부터 많은 정보 자료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여기 이 부분입니다. 최신 핵 정보를 알 수 있는 위치인지 만약에 알고 있다면 지금 우리 정부 당국은 이걸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뭐 이 부분일 건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핵 위치 같은 거, 핵기지 위치 같은 건 외교관들이 잘 모릅니다. 예. 그런데 최고 지도부의 핵 전략 같은 거는 김정은이 그때가 6월 12일 싱가포르 회담을 전후한 때 아니겠습니까? 그때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생각으로 한국의 올림픽, 동계올림픽 참가하겠다 그랬는지 그 이유는 뭔지 그리고 싱가포르 회담 때 어떤 말들을 김정은 위원장이 했는지 이런 것들은 외교관들한테 모두 일률적으로 통보가 되는데 여기도 다만 외교관들한테 전체에게 통보되는 내용이 있고 공관장들한테만 공유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요거는 너가 비밀로 알고 다른 외교관들이 말을 잘못할 때 알려주라. 그러니까 핵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속생각이 저 사람이 머릿속에 들어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높고요. 두 번째는 어떤 건가 하면 자금의 흐름.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살 때 어떤 사람이 어떻게 돈을 가지고 와서 어떤 요트를 사가지고 가더라. 이런 걸 다 도와줬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세 번째는 이 공관장들이 뭐하냐면 흔히 공관장이나 공관장 부인들이 뭐라는가 하면 북한에서 오는 모든 전문을 해독을 하고 암호화하는 작업을 둘 중에 한 분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을 자료는 어마어마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북 정책을 세우는 데서 충분히 고려할 사항들이 많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북한 정권을 쥐락펴락할 정도의 직급은 아니더라도 그렇죠. 구체적인 정보의 내막을 알 수 있는 위치는 분명했다. 분명하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짚어볼 부분은 이제부터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이 시점에 10여 개월 전에 있었던 망명이 뒤늦게 알려졌는가 그 점도 저희가 좀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정부에 좀 불리한 이슈들이 많이 불거진 와중에 갑자기 이 시점에 알려진 글쎄 그건 제가 확인할 사항은 아니고 왜 이 시점에 나왔는지 또 진짜 조성길이가 한국에 와 있는지 자체도 저는 컨펌할 수 없는 그런 이제 문제이고 우리 정부가 이걸 설명한다면 결국은 그가 한국에 와 있다는 것이 사실이 고착되지 않을까요? 이제 한국에 와 있는 전직 탈북 외교관들 중에서 저처럼 이렇게 신부를 공개 활동을 하는 분들보다도 공개 활동을 하지 않는 분들이 훨씬 더 많고. 태영 의원의 의문점 그대로요. 여기 화면에 보면 1년 넘게 철저히 이렇게 극비리에 비공개로 있다가
왜 이렇게 뒤늦게 알려졌나? 이도훈 의원님, 이거 어떻게 저희가 바라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갑자기 좀 뜬금없이 왜 이 뉴스가 나왔지?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나 큰 뉴스고 전국에 파장을 크게 일으켰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갖는데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첫째는 그 처음 이제 그 보도한 언론사가 취재를 해서 보도했을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는 어떤 그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정치적 또는 정책적 이유로 해서 비공식적으로 알려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 취재 가능성은 이미 조성길 그 대사의 망명과 그 입국 사실을 우리 그 정부 고위 공직자들은 상당수가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제 누군가에게 취재를 우연이든 뭐 아니면 그 실수든 아니면은 의도든 했을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그 조성길 대사가 한국으로 오는 과정에서 미국 당국과 한국 당국 사이에 사실은 좀 오랜 줄다리기가 있었고, 예. 그 과정을 그 한국과 굉장히 가까운 미국 당국자가 서울에 와서 정부 당국자가 아닌 분들한테도 좀 알려준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정부 당국이 아니라도 소스를 갖고 취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가 만약에 이거를 알려야 되겠다는 이제 의도를 갖고 알렸다면은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아마도 그 국정원에서 비공식 확인을 해준 걸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예. 국정원의 고려가 있을 텐데 박지원 국정원장은 한 가지만 고려하는 분은 아니죠. 여러 가지를 고려하는 분이죠. 국내적으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겁니다. 우선 첫째로 보면은 마침 오늘 국정감사 시작하는 날이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죠. 뭐 추미애 장관 이슈도 있고 강경화 장관 이슈도 있지만, 특히 우리 그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북한에서의 그 총살 및 시신이 불태워지는 뭐 끔찍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저 정부에게는 곤란한 상황인데, 이런 뉴스가 터진다면은 이쪽에 굉장히 관심이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또 하나는 대외적으로 볼 때 우리가 지금 이 사건 때문에 북한에 그 공동조사를 요구해 놓은 상황 아닙니까? 예. 근데 북한 지금 열흘 동안 답이 없어요. 지금 만약에 북한이 응답을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간다면 우리 정부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을 우리가 배려하는 거와는 별도로 당근과 채찍이라고 하죠. 북한에 대해서 좀 압박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 압박은 단순히 우리 정부에서만 오는 압박이 아니라 국제사회가 전체적으로 다 이걸 보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북한에 대한 압박도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이유, 그리고 정부의 비대칭이라고 하죠. 정부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많은 걸 알고 있고 훨씬 많은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이유들에서 이걸 비공식적으로 공개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여러 가능성들 하나하나 짚어주셨는데 뭐 정무적 판단이 있을 수 있다. 근데 김태현 변호사님, 아까 태영호 의원은 이게 왜 이 시점에 공개가 됐는지 망명 사실이 꽤 우려했는데, 사실 돌이켜보면은 같은 당의 하태경 의원이 이 얘기를 하면서 좀 문제가 촉발된 것도 있거든요. 저희 그럼 같은 당 내부에서 어떻게 봐야 돼요? 근데 뭐 하태경 의원이 저거를 사실 하태경 의원 발로 제일 처음에 나온 게 아니고 이제 어제 언론부터 있은 다음에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공개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태경 의원은 원래 알고 있었는데 언론 보도가 나오니까 자 이제 나도 알고 있는 걸 공개 이렇게 한 건지, 아니면 언론 보도를 보고 나서 이제 저거를 쓴 건지는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예. 어쨌든 간에 저건 뭐 하태경 의원 발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뭐 하태경 의원이 공개한 거 가지고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시초는 언론 보도부터 시초가 된 겁니다. 뭐 태영 의원하고 하태경 의원도 같은 경우에 뭐 같은 당 소속이긴 하지만 뭐 태영 의원은 아무래도 북에서 내려오신 분이고 하태경 의원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는 시각은 조금 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같은 당 내에서는 이견이 있다면 이렇게 볼 수 있는 문제는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실제로 조성길 전 대사 대리는 북한에 남아있는 딸 때문에 이 망명 사실이 공개되는 걸 꽤 부담을 느낀 것 같습니다. 화면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조성길 대사 대리는 이탈리아 공관에 4명이 근무하고 11월 초에 공관 리스트를 검적을 했고요. 가족과 몇 명 같이 있었다는 건 네, 확인해 볼 수 없습니다. 그 딸이 북한으로 끌려가 있는 그런 아주 특수한 이제 상황, 이것도 좀 많이 조성길 딸이 강제 북송당한 걸 모르고 조성길 부부가 자네들을 다 저처럼 데리고 탈북한 줄 알았어요. 이게 노출됐는지 저는 대단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이게 더 크게 불거지는 거를 태영호 의원도 좀 경계하는 것 같은데, 고영한 부원장님, 그러면
이 보도를 접한 조성길 전 대사 대리 입장에서는 지금 엄청나게 난감한 상황인 건 맞는 겁니까? 그렇죠. 북한에 남아있는 부모, 형제, 다시 끌려간 딸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심란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탈북할 때 흔히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태영호공사처럼 탈북 과정이 그대로 노출이 거의 돼서 태영호공사 들어오면서 이제 기자회견을 금방 하지 않았습니까? 고길로 해서 그렇게 왔고 그다음에 많은 경우 한 7, 80% 경우는 조용히 들어오고 귀신도 모르게 들어온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일정한 상황을 만들어 놔요. 내가 상대방의 어디 피해를 당해서 어떻게 사망을 했다든가 이런 식의 추측을 할 수 있게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오는 사람들은 정말로 여기 와서 아무 공개 활동을 안 하고 있는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근데 대략적인 경우는 뭐냐면 내가 온 것을 절대로 비밀로 해달라. 이게 올 때 첫 번째 조건입니다. 한국에 가겠습니다. 그런데 저가 한국에 가는 것을 절대로 어디에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오는 그건데 이따금씩 어떤 정부에서는 그걸 흘리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막 재판 걸고 지금 재판이 걸려 있는 사건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딸과 자녀 가족을 생각을 하면 절대로 공개하지 말아야 되는데 공개했을 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북한이 알고 있는 거하고 추측하고 있는 거하고 여기서 확인해서 알려주는 거하고 천지 차이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제 뉴스가 나갔잖아요. 그러면 벌써 어제 저녁이나 오늘에 벌써 딸이나 부모 형제는 이미 시골로 갔거나 수용소로 갔을 가능성이 충분히 높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기자회견을 아침 10시에 했는데 오후 4시에 차가 와서 우리 어머니를 실어가지고 수용소에 갖다 넣었거든요. 잠시만요. 저희가 말씀을 끊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고영환 부원장님 91년도 당시에도 오전에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오후에 북한에서 직후에 그렇게 발빠르게 북한 당국이 움직였다. 네. 그렇게 기자회견을 했고 그것을 그렇게 갔다는 것을 제 후에 온 외교관들이 여러 명이 있고 저하고 같은 외국어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 수용소에 가 있던 사람이 와서 저한테 그 사건을 그대로 시간대별로 알려줘서 제가 알게 됐거든요. 그러면 유럽의 스위스라든지 미국에 있는 것과 우리 국내에 들어온 거는 정말 북한 당국이 처벌하는 수위, 혈육을 다루는 수위가 천차만별인 겁니까, 거기서? 천지 차이입니다. 만약 이제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스위스에 망명을 했으면 그냥 시골로 추방하는데 만족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나 한국에 오면 가장 적대 국가에 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갔을 때 북한 체제가 입을 타격을 생각을 해요.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것을 알고 있으며 저 사람이 우리 체제에 어떤 정도의 피해를 줄 수 있는가를 가늠을 하거든요. 그럼 그 피해가 복수가 그대로 혈육들한테 넘어가는 거죠. 그런 것 말고 혹시 그 개인의 신변 말고 고 부원장님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 조성길 전 대사 대리급의 고위급 외교관이 지금 한국에 왔는데도 안 알려진 분들도 꽤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꽤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개인의 신변 말고도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이런 거를 안 알렸을 가능성도 지금까지 꽤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지금까지 정부가 계속해서 판문점 회동도 했고 여러 가지가 있었으니까 북한하고 관계를 고려해서 말을 안 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꽤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본인도 강력히 요구를 했고 그런데 어떤 연유론지 이게 어제부터 오후부터 지금 한국 언론을 팍팍 뒤집어 놓고 있는데 본인으로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신석호 부장, 그럼 제가 이 질문을 드릴게요. 그래서 야권에서는 지금 이 보도가 물론 여러 가지 파장은 적지 않습니다만 공무원 피살 사건 덮으려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는데 신석호 부장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제가 그래서 이제 이것이 어떻게 알려졌느냐, 처음에 어떻게 알려졌는지를 알아봤더니 이제 한 방송사가 이제 탐사 보도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그래서 그것을 곧 방영한다라는 이제 안내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저희 채널에도 방송사지만 이 탐사 보도를 준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게 길이에 따라 천차만별이긴 하겠지만은 적어도 보름에서 한 달 정도 기획도 하고 촬영하고 편집하고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그렇다면은 적어도 이 방송사가 이 팩트, 조 대사가 넘어와 있다는 팩트를 안 거는 적어도 한 달 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런 시간적인 그런 요소를 그렇죠. 감안을 해야 되는 그런 점이 있고요.
아까 이제 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 대사가 굉장히 젊은 외교관입니다. 뭐 75년생. 75년생이면 지금 40대 중반이거든요. 예. 그리고 딸도 지금 미성년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북한에도 아버지들의 세대 차이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황장엽 비서는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가족들을 버리고 난 죽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이제 넘어온 분이고요. 굉장히 올드한 세대이고, 지금 뭐 우리 고영환 부원장님도 그러시겠고 태영호 의원도 그렇겠지만 점점 더 젊어질수록 가족이 더 중요한 겁니다. 가족이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자유로운 서방 세계에서 살게 해주겠다는 그 목적이 좀 더 강한 거거든요. 예. 그 목적이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은 알려지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조 대사가 끝까지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여기 데리고 온 아들이 있는 것을 알지만 아들도 또 평양에 있는 딸도 그 자식들의 안전을 생각하면 아마 평생 나는 알려지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것이 어떤 경위이건 알려졌다는 데 대해서 우리가 좀 문제를 지적해야 되는 그런 지점인 것 같습니다. 기성세대 외교관과는 좀 다르다 이런 판단을 해주셨는데 알겠습니다. 왜 이 망명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고 그리고 어떤 루트로 왔는지 저희가 하나하나 짐작도 해봤습니다.